경상도 끝자락 산골 마을에 복이라는 처녀가 살았어요. 21살. 시집갈 나이는 진작 지났는데 복이는 아직 처녀였습니다. 복이야, 물 좀 떠오너라. 아버지가 부르면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움직였어요. 걸음걸이도 느렸고 말할 때마다 더듬거렸습니다. 목소리는 작았고 시선은 늘 땅을 향했어요. 마을 아낙네들이 우물가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저 복이 말이야, 참 안 됐지 않냐? 허허, 저러고도 20이 넘었으니 어찌할꼬? 시집은 틀렸어. 누가 저런 며느리를 들이겠어? 복이의 아버지는 작은 밭대기 하나로 근근히 살아가는 농부였어요. 처자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딸 하나 키우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복아, 미안하구나. 밤이면 아버지는 달빛 아래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딸이 바보로 자란 것도 가난하게 사는 것도 모두 자기 탓 같았습니다. 복이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봄이 왔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웃 고을 박 부자 댁에서 며느리를 구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박 부자는 이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이었어요. 논밭이 수십 마지기에 달했고 기와집도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병약하고 성정이 까다로워 며느리 구하기가 어렵다는 소문도 함께 떠돌았어요. 그 집 며느리 노릇이 보통 힘든 게 아니라던데. 시어머니가 성깔이 있다지 뭐야. 그래도 부잣집이니 먹고 사는 건 걱정 없겠지. 사흘 뒤였습니다. 중매쟁이 김씨가 복인의 허름한 초가집을 찾아왔어요. 기름기 자르르한 얼굴로 허리를 굽실거리며 들어섰습니다. 영감, 아주 좋은 이야기가 있어 찾아왔습니다요. 복이 아버지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중매쟁이를 맞았어요. 무슨 일로 이런 누추한 곳까지. 중매쟁이가 방안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박 부자 댁에서 며느리를 구한다는 건 들으셨겠지요? 들었소만. 그게 우리와 무슨. 영감댁 따님을 점찍었습니다. 쿵. 복이 아버지의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우리 복이는 바보 아니오? 아버지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중매쟁이는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오히려 좋다 하더이다. 뭐라고? 박씨 부인 말씀이 똑똑한 며느리는 시어미랑 부딪히기 십상이라고요. 병약한 도련님 돌보려면 순종적인 며느리가 필요하답니다. 중매쟁이가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어요. 조건은 이렇습니다. 보리 3말. 보리 3말. 지금 흉년인데 그 정도면 적지 않은 양이었습니다. 한 식구가 서너 달은 먹을 수 있는 양이었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딸을 곡식에 파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내가 죽고 나면 복이는 어찌 살아갈까?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평생 시집도 못 가고 홀로 남겨질 딸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렇다고 자신이 영원히 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루 생각할 시간을 주시오. 중매쟁이가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마당에 주저앉아 별을 보았어요. 북두칠성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복이는 부엌 한쪽에서 여전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의 한숨소리가 들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아버지는 결심을 굳혔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복이를 마당으로 불렀어요. 복이는 천천히 걸어 나와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복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 말 좀 들어보겠니? 복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맑은 눈동자가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좋은 집에 시집을 갈 수 있단다. 부잣집이고 너를 잘 대해줄 거야.
아버지는 차마 보리 3마리라는 말은 꺼내지 못했어요. 보기는 한참을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집 가요. 정말 괜찮겠니? 보기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참으며 딸을 꼭 안았어요. 작고 여린 몸이 품에 안겼습니다. 미안하다, 보가. 아비가 무능해서. 보기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등을 토닥였어요. 그 손길이 어쩐지 평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중매쟁이가 다시 왔을 때 아버지는 승낙했어요. 잘 생각하셨습니다요. 중매쟁이가 기뻐하며 박부자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사흘 후 박부자 댁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시어머니가 될 박씨 부인과 하인 둘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에는 비녀가 꽂혀 있었고 손에는 부채를 들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초가집을 둘러보더니 코를 찡긋했어요. 이게 그 아이요? 부인이 보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보기는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어요. 얼굴은 그럭저럭이네. 정말 바보가 맞소? 보기가 더듬거렸습니다. 예. 말을 잘 못해요. 박씨 부인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소. 말 많은 며느리보단 낫지. 순종적이면 되는 거요. 부인이 하인에게 손짓했습니다. 하인이 커다란 보자기를 풀었어요. 보리새가마니 알이 굵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약속대로 보리 3마리요. 아버지는 그 보리를 받으며 손이 떨렸어요. 무거웠습니다. 곡식의 무게가 아니라 죄책감의 무게였지요. 다음 주 길일에 혼례를 치를 것이요. 박씨 부인이 차갑게 말하고는 돌아섰어요. 보기는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만 보았습니다. 일주일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혼례날이 밝았어요. 보기는 낡은 가마에 올라탔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혼례였어요. 박부자 댁에 도착했습니다. 기와집이 위풍당당했어요. 대문에는 홍살이 걸려 있었고 마당은 넓디 넓었습니다. 신랑 박준호가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허옇게 질린 얼굴에 기침을 연신해댔습니다. 몸이 약한 게 한눈에 보였어요. 혼례는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절을 올리고 술을 나누고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혼례가 끝나자 보기는 시댁 식구들 앞에 섰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 시아버지 박영감, 그리고 시누이 둘, 모두가 보기를 내려다보았어요. 보리 3말짜리 며느리가 이거냐? 큰 시누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25쯤 돼 보이는 여인이었어요. 오빠가 불쌍해서 어쩌겠어요. 작은 시누이도 킥킥거렸습니다. 보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내 방은 저 뒤편 작은 방이다. 내일부터 식전에 일어나 부엌일부터 해라. 예, 예. 보기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어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담배만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보기는 신랑 준호와 처음으로 단둘이 마주했어요. 촛불이 희미하게 방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기침을 하며 보기를 보았어요. 하지만 다른 식구들과는 달리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미안하오. 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런 집으로 시집 오게 해서. 아니에요. 보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가 성정이 까다로운 분이요. 힘들 거요. 괜찮아요. 준호는 보기를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편히 쉬시오. 내일부터 고되겠소. 준호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 누워 잠을 청했어요. 보기도 조용히 이불을 덮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보기를 불렀어요. 일어났느냐? 보기는 황급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부엌에는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어젯밤 혼례 음식 그릇들이었습니다. 오늘 안에 이것 다 하고 마당도 쓸고 빨래도 해라. 시어머니가 차갑게 명령했어요. 예, 예. 보기는 묵묵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물을 길어다 데우고 설거지를 했어요. 손이 금방 빨개졌습니다. 온종일 일을 했지만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큰 시누이가 지나가다 빨래를 발로 찼습니다. 어머, 실수했네. 다시 빨아야겠네. 킥킥. 보기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빨래를 집어들었어요. 작은 시누이가 부엌에 들어와 물을 쏟아버렸습니다. 아이고, 손이 미끄러졌네. 닦아야겠다. 보기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걸레를 들었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일을 마쳤습니다. 보기의 손은 거칠어지고 물집이 잡혔어요.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표정 없는 얼굴로 방으로 돌아왔어요. 준호가 보기의 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손이 이렇게 됐소? 그는 약장에서 약을 꺼내 보기의 손에 정성껏 발라주었어요. 아파도 참지 말고 말하시오. 괜찮아요. 보기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준호는 그런 보기를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이런 선한 사람이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보기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고 시댁 식구들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가 보기를 뒷마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저기 보이느냐? 시어머니가 가리킨 곳에는 잡초가 무성한 밭이 있었어요. 한 달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저 밭을 다 매라. 보기는 밭을 바라보았어요. 넓었습니다. 사흘은 걸릴 넓이였어요. 예, 예. 보기는 고개를 끄덕이고 호미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어요. 바보가 언제 다 하려나. 중얼거리며 돌아갔습니다. 보기는 묵묵히 풀을 뽑기 시작했어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었습니다. 동지섣달이 지나고 봄이 왔지만 한낮의 해는 뜨거웠어요. 손에서는 땀이 흘렀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보기는 쉬지 않고 일했어요.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밥을 갖다 주지 않았어요. 보기는 물만 마시고 다시 일을 계속했습니다. 큰 시누이가 대문 밖을 지나가다 흘끔 보더니 킥킥거렸어요. 바보가 저걸 언제 다 하려고. 작은 시누이도 거들었습니다. 해지면 혼나겠네. 오후가 되었습니다. 보기의 손은 물집투성이가 되었어요. 옷은 땀에 흠뻑 젖었습니다. 하지만 밭의 절반도 매지 못했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보기는 속도를 냈어요. 더 빨리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퍽! 호미에 손을 베었어요. 피가 났습니다. 보기는 개의치 않았어요. 치마폭을 찢어 손을 감고 다시 일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이 지나가다 보기를 보고 혀를 찼어요. 저 며느리 불쌍하게 됐네. 박 부자댁이 며느리를 저렇게 부린다더니 정말이구만. 허허, 보리 산말 받고 저렇게 부리면 되는 게냐?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어요. 보기는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호미질을 계속했어요. 손은 떨렸고 눈은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마침내 보기는 밭의 마지막 풀을 뽑았어요. 온몸은 흙투성이었고 손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다, 다 했어. 보기가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철렁. 그때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준호였어요. 등불을 들고 보기에게 달려왔습니다. 당신, 당신. 준호가 보기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보기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준호가 소리쳤어요. 시어머니가 황급히 나왔습니다. 보기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물을 데워라. 그리고 약을 가져오너라. 시어머니가 하인에게 지시했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어요. 차갑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보기를 업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보기는 밤새 앓았습니다. 열이 나고 손발이 떨렸어요.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준호는 밤새 그녀 곁을 지켰어요. 찬물로 이마를 식혀주고 손에 약을 발랐습니다. 제발 눈을 떠주시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음 날 아침 보기는 눈을 떴습니다.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어요. 정신이 드시오?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보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 맸어요. 보기가 작게 말했습니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소? 당신 몸이 더 중요하지. 준호가 보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에 들어왔어요. 손에는 미역국과 흰 쌀밥이 담긴 쟁반이 있었습니다. 직접 음식을 가져온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밥을 떠다 주다니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먹어라. 시어머니가 쟁반을 내려놓았어요. 보기는 놀란 듯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기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보기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밭은 확인했다. 깨끗하게 잘 맸더구나. 시어머니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무리하지 마라. 그 말을 남기고 시어머니는 나갔어요.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런 말을,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걱정하는 말을 하다니 처음이었어요. 며칠 후, 보기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일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시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일부를 나눠주었던 것입니다. 마을에는 소문이 퍼졌어요. 박 부자댁 바보 며느리가 하룻밤에 밭을 다 맸다더라. 정말? 바보가 어떻게? 허허, 신기한 일이지. 사람들은 보기를 신기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보기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일만 했습니다. 그의 여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아침 식사를 하다 말고 배를 움켜잡더니 그대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열이 나고 배가 아파서 꼼짝을 못했어요. 박 영감이 급히 의원을 불렀습니다. 어서 오시오. 급한 환자요. 의원이 와서 진맥을 했어요. 한참을 맥을 짚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체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뭔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약을 지어주시오. 박 영감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의원은 약을 지어주고 갔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 시어머니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지고 숨소리는 거칠어졌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십시오. 준호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시누이들도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보기는 조용히 시어머니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오래도록. 그러다 갑자자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요. 저 바보가 어딜 가는 거야? 큰 시누이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요? 보기가 돌아왔어요. 손에는 약초 몇 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보기는 부엌으로 가서
약초를 씻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솥에 물을 붓고 약초를 넣었습니다. 너 뭐 하는 거니? 작은 시누이가 물었어요. 보기는 대답 없이 약을 달였습니다. 진한 약 냄새가 집안에 퍼졌어요. 1시간쯤 달였을까요? 보기는 약을 정성스럽게 사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누운 방으로 가져갔어요. 이거, 드세요. 보기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의아한 얼굴로 약을 보았어요. 이게 뭐요? 약, 약이에요. 내가 약을 달았단 말이요? 준호는 놀랐습니다. 바보라던 보기가 약을 달다니요. 박 영감이 약 냄새를 맡아보았어요. 쑥, 당귀, 감초, 약초 냄새가 나는군. 박 영감은 한의설을 좀 아는 사람이었어요. 저 약초들은 체한 것을 푸는 데 쓰이지. 큰 시누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위험하지 않을까요? 바보가 달인 약을. 지금 상태로는 더 나빠질 것도 없지 않느냐. 박 영감이 보기에게서 사발을 받았어요. 한번 믿어보자. 박 영감이 시어머니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약을 다 마셨어요. 그날 밤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시어머니의 열이 내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배 아픔도 가라앉았어요. 새벽녘, 시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준호가 기뻐하며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정신이 드십니까? 그래, 몸이 한결 나은 것 같구나. 시어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리고 보기를 보았습니다. 내가 약을 다려준 거냐? 보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편찮으셔서. 시어머니는 보기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스쳤어요. 고맙구나. 작은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완쾌하자 집안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시누이들은 보기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바보가 어떻게 약초를 알 수 있을까요? 의원도 못 고친 병을 고쳤다는 것이 이상했어요. 며칠 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았습니다. 박 부자댁 바보 며느리가 시어머니 병을 고쳤다더라. 허허, 바보가 어떻게? 뭔가 석연치 않지 않냐?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시누이들이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큰 시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보기가 혹시 무당이나 요술쟁이는 아닐까요? 작은 시누이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거들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애군을 불러올지도 몰라요. 시어머니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보기가 자신을 살려준 일을 생각했습니다. 해코지할 마음이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의심하지 마라.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착한 아이다. 하지만 시누이들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마을에서도 보기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장터에 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보기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가끔 흔들렸어요. 그날 밤, 보기는 마당에 혼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준호가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소? 사람들이 수군거려도 신경 쓰지 마시오. 보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는 보기를 믿었습니다. 바보든 아니든 보기는 자신의 아내였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의심의 시선은 계속되었습니다. 보기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어요. 집안일을 하고 시어머니를 돌보고 준호를 간병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어요. 눈이 많이 내렸고 이듬해 봄에는 가뭄이 들었습니다. 여름이 되어도 비가 오지 않았어요. 논밭의 곡식들이 말라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대로 가다간 큰 흉년이 들겠구만. 가을 추수는 기대도 못하겠어. 박 부자 집도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아무리 부자라 해도 흉년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박 영감이 근심스러운 얼굴로 식구들을 모았습니다. 올해 추수가 절반도 안 될 것 같소? 식량을 아껴야 하겠소.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어요. 하인들 숫자도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박 부자 집도 공공해지기 시작했어요. 식사가 줄어들었고 밥상에 오르는 반찬도 소박해졌습니다. 시누이들이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보기는 여전히 묵묵히 집안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창고 쪽을 바라보는 모습이 보였어요. 준호가 그걸 눈치챘습니다. 보기 무슨 걱정이라도 있소? 보기는 고개를 저으며 천천히 웃었어요. 아, 아니에요. 가을이 왔습니다. 예상대로 흉년이 들었어요. 마을은 아우성이었습니다. 곡식이 없어 굶는 집들이 생겨났어요. 어느 날 저녁, 박 영감이 식구들을 모았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어요. 곡간의 쌀이 바닥났소.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겨울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소. 시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렇게 부자였던 집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때였어요. 보기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뒷마당 창고로 걸어갔어요. 모두가 의아해하며 보기를 따라갔습니다. 보기는 창고 문을 열었어요. 순간 모두가 입을 떡 벌렸습니다. 창고 안에는 곡식 가마니들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보리, 조, 콩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박 영감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보기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조금씩 모았어요. 보기는 지난 1년 동안 조금씩 곡식을 모아두었던 것이었어요.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아껴서 따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흉년이 올 것을 예상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내가 언제부터, 봄부터, 조금씩. 시어머니는 보기를 꼭 껴안았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를 진심으로 안아주는 것이었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박 영감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 집을 살렸구나.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보기가 모아둔 곡식 덕분에 박 부자 집은 무사히 겨울을 넘겼어요. 이제 보기는 시댁에서 인정받는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보기를 친딸처럼 아꼈어요. 시누이들도 보기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보기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박 부자댁 며느리 참 대단하더라. 바보라더니 알고 보니 현명한 사람이었어. 보기는 여전히 말을 더듬고 행동이 느렸지만 이제 아무도 그녀를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운 봄날이었어요. 보기는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꽃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어요. 둥둥둥. 하인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나리. 한양에서 관리들이 오셨습니다. 박 영감이 놀라 밖으로 나갔어요. 말을 탄 관리 3명이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관복을 입은 모습이 위험 있었어요. 이 댁이 박 영감 댁이 맞소? 그렇습니다. 무슨 일로? 박 영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양에서 관리가 온다는 것은 예사일이 아니었어요. 관리가 말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혹시 이 댁에 복이라는 이름의 아가씨가 계시오? 박 영감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제 며느리가 복이라는 이름입니다만. 관리의 눈이 빛났습니다. 다른 관리들도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 아가씨를 뵐 수 있겠소? 무슨 일이신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지금 설명드릴 수 없소. 일단 그 아가씨를 만나봐야겠소. 시어머니가 안으로 달려가 보기를 불렀습니다. 보가, 한양에서 관리들이 너를 찾는단다. 보기의 얼굴이 잠시 굳어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관리들이 보기를 보는 순간 얼굴이 환해졌어요. 가장 나이 많은 관리가 보기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이진 대감의 따님이시오? 그 말에 박 영감 가족들이 모두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이진 대감이라니요? 그 유명한 명문가의 대감 말입니까? 보기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예, 제가 더듬지 않는 목소리였어요. 관리는 보기 앞에서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다른 관리들도 따라 절을 했어요. 박 부자 집 식구들은 어안이 벙벙한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관리의 목소리에 눈물이 배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야 찾아뵙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보기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겨왔던 과거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천천히 눈을 뜨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이진 대감의 외동딸 이복입니다. 철렁. 박 영감이 뒤로 휘청거렸어요. 시어머니는 입을 가리며 놀라 소리를 냈습니다. 시누이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진 대감, 정일품 영의정을 지낸 명문가의 어른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영모에 휘말려 가문이 몰락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대감은 옥사했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다고 알려졌습니다. 관리가 이어서 말했어요. 대감께서는 영모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진범이 잡혔고 대감의 결백이 밝혀졌습니다. 그럼 조정에서 대감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가문을 복권하기로 했습니다. 관리는 품에서 교서를 꺼내 펼쳤습니다. 이진 대감의 유일한 혈육이신 아가씨께 정삼품 숙인의 품계를 내리고 가문의 재산을 돌려드립니다. 보기는 가만히 서서 그 말을 들었어요.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포졸들, 끌려가는 아버지, 불타는 집, 충복 하나가 어린 보기를 업고 도망쳤어요. 그가 바로 보기가 아버지라 부르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가씨를 지켜야 합니다. 아가씨만은 살아계셔야 합니다. 충복은 보기에게 바보 행세를 하라고 가르쳤어요. 신분을 숨기고 가난하게 살아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보기는 3년간 바보 행세를 하며 숨어 살았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바보 행세를 한 것이? 보기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목숨을 지키기 위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 영감이 황급히 보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도 따라 무릎을 꿇었어요. 소인이 숙인 나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보리 산말에 숙인 나리를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들이 정삼품 벼슬아치의 딸을 보리 산말에 들였다는 사실에 기가 막혔어요. 보기는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보기의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저는 여전히 이 집 며느리입니다. 하지만 보리 산말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보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 값으로 이 집에 시집왔고 도련님을 만났고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리들은 보기에게 한양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가문의 저택도 돌려받았고 재산도 되찾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보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남겠습니다. 하지만 아가씨, 이곳은 너무나 초라한
이곳이 제 집입니다. 보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준호가 누운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남편이 여기 있고 제 가족이 여기 있습니다. 관리들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대신 한양의 저택과 재산을 관리할 사람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깊이 절을 하고 떠났어요. 관리들이 떠나자 박 부자 집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박 영감은 멍하니 서 있었고 시어머니는 울고 있었어요. 보기가 그들 앞에 섰습니다. 시아버님, 시어머님. 박 영감과 시어머니가 황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송구합니다. 숙인 날이. 그렇게 부르지 마십시오. 보기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저는 여전히 보기고 이 집 며느리입니다. 보기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구박하신 것도 시누이들이 저를 괴롭힌 것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보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어머님은 나중에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고 도련님은 처음부터 저를 소중히 여겨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보기를 꼭 껴안으며 울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귀한 분인 줄도 모르고. 신분이 무슨 상관입니까? 보기가 말했어요. 저는 어머님의 며느리입니다. 보기는 시누이들도 불렀어요. 시누이들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언니들, 저를 보기라고 불러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큰 시누이가 울먹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때 준호가 방에서 나왔어요.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보기를 보자 환하게 웃었어요. 보기, 도련님. 보기가 달려가 준호를 부축했습니다. 준호는 보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소. 내게는 당신이 그저 보기요. 도련님, 귀한 신분을 숨기고 이 집에 와서 고생했겠소. 이제는 편히 살아요. 보기는 준호의 품에 안겼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박 영감이 말했어요. 보가, 우리가 비록 초라하지만 진심으로 너를 가족으로 대하겠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그날 저녁, 박 부자 집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보기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 더 이상 바보 행세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는 놀라운 소문이 퍼졌어요. 박 부자댁 며느리가 대감의 딸이었대. 정삼품 숙인이라잖아. 보리 산말에 그런 귀한 분을. 사람들은 보기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보기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마을 사람들을 대할 때도 예전처럼 친절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건강을 되찾았고 보기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어요. 보기는 한양의 재산으로 마을에 학당을 세웠습니다. 가난한 아이들도 글을 배울 수 있게 했어요. 시어머니는 보기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시누이들도 보기를 진심으로 따랐어요. 박 부자 집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어느 날 보기는 돌아가신 양아버지 충복의 산소를 찾았어요. 무덤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딸이 잘 살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행복합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보기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마을에 전해졌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과 함께, 그리고 진정한 품격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도. 보리 산말에 팔린 바보 며느리. 그녀는 이렇게 모두의 존경을 받는 현명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은 정이었지요. 아무도 몰랐지만 그날 밤 달빛은 조용히 그 가족을 비추고 있었습니다.